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4회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상태표 맞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을 평가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죠? 종업원의 실적을 측정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4번이 틀린 거고. 자, 2번 문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잠깐 보시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선입선출법은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수익과 비용이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해요. 후입선출법은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불일치하죠. 그 대신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물가 상승 시 이익이나 기말이 큰 순서죠. 이익 기말이 큰 순서 선입선출, 평균, 후입선출법. 매출원가는 반대예요. 매출원가는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평균, 선입선출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요건 알아야 되고. 자, 문제를 봅시다. 후입선출법이에요. 바르지 않은 거.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틀렸죠. 이거는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벌써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다. 자, 기말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한다. 그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니까 팔고 남은 재고가 가장 오래 게 남는 거죠. 그죠? 옛날 게 남아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이익이 가장 적죠. 이익이 가장 적어요. 가장 큰 건 선입선출법. 아까 봤죠? 기말도 똑같아요. 이익이나 기말이 큰 순서가 선입, 평균, 후입이니까.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되죠. 그쵸? 선입선출법은 과대평가되고. 틀린 거는 1번. 자, 3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수취한 날이 아니죠. 자, 배당금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뭘로 처리해요? 현금인 거야. 그렇죠? 배당금 통지표는 배당금을 주겠다고 날라오는 용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거기서 확정돼 있어요. 자, 상품권, 그쵸? 상품권 판매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발행한 날이 아니야. 언제예요? 상품권을 회수한 날이에요. 회수한 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상품권을 누가 갖고 와서 물건을 사간 날이에요. 그죠? 상품권을 회수한 날 또는, 그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파는 날이죠. 자, 그쵸?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한 시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장기 할부 판매, 판매 가격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아니죠. 자, 이게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랑, 그쵸? 부가세법이랑 달라요. 3번 문제는, 그죠? 1번부터 5번은 재무회계니까,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도기준이야. 인도기준. 장기, 단기 따지지 않아요. 인도기준. 이렇게 되는데, 부가세법에서는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떻게 처리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재무회계니까, 그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법을 따르죠. 그래서 인도 시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건설형, 공사개혁, 당연히 진행기준이에요. 진행기준.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됐죠? 자, 4번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해, 그쵸? 현금 배당이에요. 그쵸? 현금 배당에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죠? 그쵸? 이익준비금 설명이에요. 맞죠? 자,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과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자, 주식 배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 잉여금, 감소. 그쵸? 이렇게.
차변의 이익임을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변의 자본금이 증가해요.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 자본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맞죠. 근데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보면 자본은 주주의 납입자금 자본에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위해 보유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은 차감한다. 맞죠? 자,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이익금액에서 차감한다. 자, 옳지 않은 거는 그래서 2번이에요. 현금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이 차감되죠.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뭐예요? 자산이 감소되겠죠. 대변에. 그렇죠? 자, 틀린 거는 2번. 자, 5번 문제. 다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역이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회사 한세 주식 10주를 2만원에 취득했대요. 그런데 202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한세의 공정가치는 19,000원이다. 그럼 뭐를 해요? 그렇죠? 평가를 하니까 자, 12월 31일 날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주 곱하기 19,000원 하면 19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19만원 이렇게. 자, 보기도 한번 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2023년 기말 장부 금액은 20만원이 아니라 19만원이에요. 19만원. 자, 보기 2번. 매도 권한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 매도 권한 증권 처분 이익은 만원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분계를 만약에 매도 권한 증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차변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쵸? 20만원짜리가 19만원 됐으니까 얼마예요? 만원.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5월 9일날 주식 전부를 주당 21,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계를 해야 되냐면, 자, 매도하는 증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팔죠. 얼마짜리예요? 19만원짜리. 이렇게. 자,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면 한 주에 21,000원. 그러면 21만원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현금이라고 가정할게요. 현금 21만원 이렇게.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를 했으면 보세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또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을 팔았을 때 다 없어져야 돼요. 자본 항목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다 팔았으니까 그거와 연관돼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다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자, 차변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을 대변으로 없애주겠죠. 자, 대변에 요거를 그대로 다 대변으로 없애주죠. 이렇게. 그러면 그쵸? 차액이 어디에 생겨요? 자, 차변은 21만원, 20만원이니까 대변에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얼마다? 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경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만원은 맞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3번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할 경우 처분 시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2만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조금 길어지는데,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이면 작년 평가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 분개를 해볼게요.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팔겠죠. 얼마짜리? 19만원짜리. 이렇게. 자, 얼마에 팔았어요? 현금 21만원. 이건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했으면 작년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똑같이 평가 손실 만원 생기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이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상계시킬 게 없어. 그러면, 그쵸? 자, 여기에 대변에 뭐가 생겨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예요? 2만원이 생기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번도 맞는 얘기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면 처분 이익이 2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쵸? 자, 매도하는 증권을 분류할 경우, 단기 매매 증권을 분류하였을 경우보다, 자, 단기 순이익이 감소한다. 그렇죠. 왜냐면, 매도하는 증권으로 하면, 매도하는 처분 이익이 만원이고, 그쵸?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면 이익이 2만원이니까, 매도하는 증권으로 하면, 단기 순이익이 만원만큼 더 적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1번. 1번 왜 틀리다 그랬어요? 2023년에, 그쵸? 2023년 결산 때, 잔고 금액은 얼마야? 19만원이 되는 거예요. 네. 만원이 줄었으니까. 원래 20만원인데, 여기까지가 20만원이야. 취득할 때 20만원이잖아요. 그죠? 20만원인데, 자, 결산 때 평가 손실이 만원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19만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2번, 3번, 4번은 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기본원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가공원가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조원가가 있죠. 제조원가. 자, 제조원가라는 건 뭐예요? 직제 플러스 직노 플러스 재간이에요. 직제, 직노, 재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제, 직노를 뭐라 그래요? 기본원가. 그게 기본원가야. 직노, 재간은 가공원가. 이렇게 되겠죠. 직제, 직노는 기본원가. 직노, 재간은 가공원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게 뭐예요? 직노, 집정노무비. 2번이 답이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그쵸? 이게 전산세무 2급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모두 정답 처리했으니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에 나오진 않아요. 답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자, 7번 생략하고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볼게요.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이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배부법, 영업의 손익법 이런 게 있어요. 그쵸? 단계배부법은 어디서 배웠어요?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번이 아니다. 그쵸? 또 뭐가 있어요?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직접배부, 단계배부, 상호배부법은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 9번 문제.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제조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를 계산해야 된다. 그죠? 간접 원가는, 그쵸? 추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부 기준에 맞게 배부를 해야 돼요. 그게 개별원가의 특징이죠. 자,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 이게 개별원가죠. 조선업, 건설업, 비행기 이런 거는 개별원가. 자,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것. 이건 뭐예요? 연속 대량 생산?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죠. 종합원가 계산.
됐죠?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 원가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없어 제품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10번.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손은 뭐다? 불량품. 그래서 불량품은 정상공손, 비정상공손 있죠. 자, 정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을 정상공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불량품은 정상공손이에요. 비정상공손은 뭐 작업자의 부주의, 그쵸? 낙후된 환경,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비정상공손. 그래서 비정상공손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어요. 자, 정상공손은 예측이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개선하기 힘든 거예요. 예측은 가능하나 통제할 수 없죠. 자, 비정상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할 수 없다. 그죠? 능률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고, 그죠? 뭐 작업자의 부주의나, 그쵸? 낙후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비정상 공손이에요. 자, 보기 4번. 비정상 공손은 통제 가능한 공손으로 제품 원가에 가산한다. 자, 비정상 공손은 통제 가능한 공손이지만, 그죠? 제품 원가에 가산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가 틀렸죠? 비정상 공손은 뭘로 처리해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상 공손은 원가 포함 이렇게 되겠죠. 원가에 가산해요. 정상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고 이것처럼 원가에 가산하지만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자, 11번 부가세. 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가끔 오답으로 뭐 전단계 거래세액공제 나오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죠. 자, 간접세예요. 그렇죠? 자,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소비용 부가세 이런 표현을 하죠. 생산지구 과세원칙이 아니죠. 생산지구 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과세원칙이죠. 그래서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 안분계산을 하는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를 찾는 건데, 일단 해야 되는 경우부터 볼게요. 자, 나번을 잘 볼까요? 일단은 면세 비율이 5%, 그쵸? 5% 이상이거나, 그쵸? 2%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자, 안분계산 대상이죠. 그래서 가와나는 아니죠. 그래서 가와나가 아니라 가다는 생략 가능하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정 고지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각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는다. 그죠? 그쵸? 예정 신고 때 신고 납부했으면 확정 신고 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다. 일단은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확정 신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틀린 거는 모든이 아니에요. 잠깐만. 이렇게. 자, 모든 법인 사업자는 여기 틀렸죠. 그래서 영세 법인 사업자 있죠. 영세법인이 뭐예요? 영세 법인은
공급가액 합계가, 그죠? 얼마? 1억 5천. 1억 5천 만원 미만인, 그쵸?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 미만이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세사업자라 그래요. 영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안 해요. 이럴 경우 뭐가 가능하다? 예정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오타가 나, 그죠? 예정고지, 이렇게.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자, 3번 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한한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일, 뭐가 많이 틀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쵸? 사업 개시일부터, 그쵸? 예정 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과세기간이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자,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됐죠? 자, 모든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에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가 없죠. 예정신고가 없어요. 여기서 또 자, 개인 사업자 일단은 뭐가 있어요? 예정고지가 원칙이에요. 예정고지가 원칙인데, 자, 예정신고를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죠. 그쵸?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그쵸? 자, 예정 신고 가능,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법인이랑 반대죠? 일단 2번, 4번 구분해 볼게요. 일단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 확정 신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쵸? 법인 중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뭘 할 수 있다? 예정 고지를 할 수 있어. 예정 고지. 그쵸? 자, 개인은 예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정 고지가 원칙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를 하는데, 자,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그죠?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신고 가능.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13번, 1번. 자, 14번 소득세.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방법 외에 나머지 세과 다른 것은? 이렇게. 자, 2,400만원. 그쵸? 배당소득이니까 뭐예요? 얘는, 종합과세죠, 종합과세. 종합과세 대상이고, 자, 일용직은 뭐예요? 한도가 없죠? 일용직은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과세. 자,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대가. 그쵸? 이거는, 일단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건 기타 소득인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하고 300만원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잖아요. 그죠? 기타 소득 금액이. 이거는 대가니까 800만원에, 자, 몇 퍼센트,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60%예요. 그러면 68, 48. 자, 그럼 800만원에서 480만원을 빼요. 그쵸? 빼면, 얼마 나와요? 320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300만원이 넘으니까, 그쵸? 300만원이 넘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종합과세를 해야 돼요. 문이라고 쓸까요? 이러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기타 소득이 800만 원이야. 지금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그쵸? 이거는 필요 경비가 60%야. 800만 원에 60%면 68, 48. 480만 원의 필요 경비예요. 필요 경비 빼니까 320만 원이 남죠. 그쵸? 300만 원이 넘으니까 종합과세. 그쵸? 300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15번.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는, 자, 부가세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 이익은, 그쵸?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요. 자,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인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래요. 그러면 안 들어가죠. 복식부기 의무자면, 그쵸? 고정자산 매각이 수익 금액에 들어가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수익 금액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가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대요. 이건 과세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오늘은 여기까지.